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나주 영산포나루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39년 전라도 나주 영산포나루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빈집으로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당시 번창하던 영산포에서 품을 팔아먹고 살기 위해 충북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곡창일과 하역하는 일을 맡아 정착하게 되었다. 평야에서 나오는 쌀과 올라오는 해산물, 야산에서 나오는 산나물 등 풍족한 여건에 만족하며 닭도 키우고 돼지도 치며 생활을 일궈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닭과 돼지들이 살기나 족제비 같은 들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개를 한 마리 사와 메어 놓고 키웠다. 게다가 일본인 사냥꾼들이 야산을 총으로 훑고 간 덕분인지 살근 나타나지 않았고 족제비는 개 때문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번엔 개가 이유 없이 우물을 향해 짖더니 죽었다. 다시 튼튼하고 큰 개를 계속 사다 길렀는데 눈에 불을 켜고는 우물을 보고 짖다가 죽어나갔다. 다시 생각해보니 바람도 불지 않는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라든지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우물에서 물 깃는 소리를 들은 것들이 떠올라 심란해졌다. 개들이 우물 쪽을 향해 짖다가 죽었다는 생각에 그동안 귀신이 사는 우물 물을 마시고 산 것은 아닌가 하고 더욱 무서워졌다. 며칠 동안 사람들을 구해 우물을 모두 퍼내고 내려가 바닥을 파헤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뼈라도 나올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었다. 다시 개 한 마리를 사기 위해 영산포 나루 시장으로 나갔다. 홍어전을 지나 노상리 펼쳐진 곳으로 가니 한 할머니가 개를 쓰다듬으며 손을 잡아 앉혔다. 집에 애기 끼었어. 이 개가 비명 행사를 막아줄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개가 너무 마르고 힘없어 보여 망설이다 할머니가 신기하게도 집안 사정을 알자 그 말에 끌려 5마리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다른 개들과 달리 이 개는 묶인 개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다. 5마리 값이라 도망가면 어쩌나 싶어 망설이다가 이렇게 힘도 없는 개가 도망이야 가겠나 싶기도 하고 무슨 효험을 부리려나 싶어 줄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이 개는 도로 얌전히 엎드려 쉬는 거였다. 개가 싸우면 애는 울부짖는 소리와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에 잠이 깨어 얼른 마당으로 나갔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소리 나는 곳으로 몸을 돌리니 우물 건너편에 있던 무너진 헛간에서 개가 귀신과 싸우고 있었다. 귀신은 울긋불긋한 무당옷처럼 색상이 있는 옷을 휘날리며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개의 몸뚱이를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내고 개는 이리저리 피하며 이빨로 귀신의 목을 노려며 팔목을 물기도 하고 날아오르는 귀신의 옷자락을 물어 뜯기도 했다. 죽을 때 피를 흘려서인지 여기저기 핏자국이 선명한 귀신은 시뻘겋게 뜬 눈으로 쏘아보면서 말을 던졌다. 분하다. 오늘 밤 너희 가족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요망한 삼신할미가 내 처 뱃속에 든 씨를 살리려고 방해했구나. 이 개만 죽이면 너희도 죽는다. 오금이 저려왔다. 귀신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피 흘리며 헐떡이는 개가 죽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웠다. 개의 눈은 하얗게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끝내 귀신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자 귀신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무너진 헛간을 파헤치자 한 구의 무당 시체가 나왔는데 오래전에 객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묻혀진 것이다. 그 객지 사람도 비명 행사하고 그 뒤로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 폐가로 남아 있었다. 무당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자기 집에 살면 누구라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후세계의 연구. 타나토노트는 소설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요. 그리고 사후세계를 잠시만이지만 경험했다는 거죠. 언제인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학생 때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낮가을로 바뀌던 시기라 날씨도 선선했죠. 학원 가는 길에 잠깐 책방에 들러 비디오를 반납하고 나와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뿌옇게 변하더니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곤 정신을 잃었죠. 깨어나 보니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은 새하얗고 주위엔 새카만 벽들이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네모난 곳이었습니다. 대략 운동장 넓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수천 명은 되었던 것 같아요. 난 이상하기도 하고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잡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따라오라면서 내 손목을 막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난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결국엔 벽 앞까지 날 끌고 가더니 갑자기 날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날 그 벽으로 집어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미처 말할 새도 없이 난 벽으로 내팽겨 쳐졌어요. 그런데 눈을 꾹 감고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였어요. 난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벙친 상태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 쪽이 앞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주변의 경관들이 휙휙 지나가더니 갑자기 앞에 지구가 보이더라고요. 점점 난 지구 쪽으로 다가가서 대기권을 지나 우리나라 하늘 위까지 오더니 우리 동네 어떤 하얀 건물로 들어가 버리고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메고 있었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옆에서 엄마가 울고 계시고 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걸 보고 엄마는 막 우셨어요. 형도 날 보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병원에 있냐고 머리에 이 붕대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자전거를 딱 탔을 때 비디오 가게 건물 3층 높이에 있던 간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가사 상태로 이틀간 누워 있었다고 해요. 문득 내가 예전에 봤던 타나토노트란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고 겪은 게 그거구나. 사후세계에 내가 갔다 온 거구나.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눈. 내 기억으로는 처음 귀신을 본 것이 7살쯤이었던 것 같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더 어릴 적, 즉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4살쯤에도 허공에 대고 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집안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지만 그러다 말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한다. 내가 정확히 처음 귀신을 본 것을 인지한 때는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다. 그 전에도 보긴 했지만 내 스스로 귀신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였던 것 같다. 내가 귀신을 본 계기는 다음에 말해주겠다. 내가 귀신을 보게 된 것은 아마 외가 쪽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다는데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 전까지는 대대로 무당을 했었고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는 무당이 될 팔자였지만 신내림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엄마, 즉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신이 찾아왔는데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내가 태어나고 절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그 후로 우리 엄마에게는 특별한 신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에게 와서 다시 신기가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아무튼 내가 귀신이란 것을 인지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공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귀신의 출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들이 괜히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자정 12시부터 4시까지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악기가 센 귀신들의 이야기이고 평범한 귀신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낮에도 돌아다니며 음악을 즐기고 맛을 즐기고 밝은 것을 즐긴다. 귀신도 살아있을 때는 인간이었으니 인간의 행동 양상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징그러운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도 자기만의 생활을 하며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원한을 품은 귀신들은 어두운 밤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을 해치는 것을 즐긴다. 귀신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내가 겪은 일을 두어 가지 소개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게 되었다. 그 조퇴가 가능했던 것은 수시 합격생의 특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파트 담벼락 뒤로 어떤 아줌마가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아파트가 고지대에 지어진 탓에 담벼락이 매우 높았다. 그 아줌마는 장비 없이 그 높은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더니 끝까지 올라간 후에는 뛰어내렸다. 자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줌마는 충격으로 완전히 부러진 목뼈를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다시 목에 끼워 넣고는 다시 담벼락을 타기 시작했다. 머리가 사방으로 흔들려도 끈질기게 다시 오르고 다시 뛰어내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후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집까지 뛰어갔다.
왜 처음에 아줌마의 비틀어진 목과 피 묻은 옷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며 놀랐다. 자살한 귀신들은 종종 자신이 죽을 때의 행동을 반복한다고 한다. 차에 부딪혀 죽은 어떤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서 차들이 오면 뛰어드는 모습을 반복한다고 한다. 물론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길을 가고 있었다. 많은 귀신들을 만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 없이 행동하는 귀신들이라서 대부분 사람으로 착각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가끔은 그들 중에 정말로 나 귀신이요라고 밝힐 정도로 두드러진 행동을 하는 귀신들도 있다. 그날도 사고 다발 지역 서행이라는 표지판을 지나쳤다. 아파트 후문 쪽이었는데 그곳은 커브가 져 있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과 돌던 차들 때문에 사고가 잦은 곳이었다. 후문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길을 건넌다. 그날도 나는 주저없이 길을 건넜다. 그리고 후문 위에 있는 아치형 구조물 위에 어떤 여자가 개처럼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습이 무척 기묘했다. 못 본 척하고 지나려던 순간 뒤에서 차 사고가 나는 소리인 끼익 하고 났다. 뒤를 돌아보니 차량 사고가 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미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그때 그 아치 위에서 개 모양으로 엎드려 있던 여자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아마도 사고를 예견하며 죽어라, 죽어라와 같은 말을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그녀의 행동을 목격한 후 나는 더 이상 그 지역을 지나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도시에 사는 귀신들 중 일부는 인간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들 중 몇몇은 매우 악랄할 수 있다. 자신들의 죽음과 관련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거나 사고나 비극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을 경멸하거나 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귀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나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우리와는 다르고 그들의 의도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낮에도 내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귀신과의 만남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낮의 귀신. 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사람들은 물론이고 개, 고양이, 맞박이 등 여러 동물들도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동물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싫어하는 동물이 지나갈 때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귀신의 경우도 비슷하다. 낮에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귀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그저 조금 이상한 사람 정도로 여겨져 보통 사람들과 함께 지나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낮에는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귀신이 나온다고 여겨지는 시간은 야심한 밤이나 으스스하고 오싹한 한기가 느껴지는 시간이다. 이때 사람의 공포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이 아니라도 두려운 상황이나 물건들을 혼란스럽게 느껴 귀신을 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사실 귀신은 낮에도 다닌다. 제가 직접 귀신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귀신은 몸이 매우 마르고 눈도 퀭하게 보여 절 해칠 힘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단지 그 귀신의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걸신, 즉 먹지 못해 죽은 귀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이야기는 접고 낮에 돌아다니실 때 주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고 거울이나 반사할 수 있는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다. 하지만 귀신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낮에 돌아다닐까요? 아닙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환상을 씌워서 그림자를 만들거나 거울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 넣는 등의 재주를 부린다. 제 생각이지만 이것이 틀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낮에도 귀신이 존재하지만 모습을 감추는 귀신들도 있다. 때로는 무더운 여름날 학교에서 선풍기만 틀어져 있을 때 구석에서 편안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구석이 시원한 이유는 귀신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귀신들도 휴식처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한가운데에 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귀신들도 한때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맞부딪히면 접촉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을 통과하는 기분이나 산 사람과 접촉하는 괴상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귀신들은 사람과 가까이 있지만 항상 사람의 옆이나 위, 아래 등에 존재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귀신들은 괴로워질 수 있다. 가끔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빙의와 같은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본다는 것.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본 횟수가 꽤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귀신의 종류라기보다는 2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귀신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하나는 귀신이 저에게 보여지길 원한 경우입니다. 대체로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에게 찍힌 거죠. 하지만 귀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저 서로 볼 일 보러 가던 차에 살짝 지나치는 겁니다. 아마 무당이나 귀신을 잘 보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을 많이 보기는 해도 귀신에게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실습을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여자아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한 가로등이 있는 골목길을 까만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조바퀴가 달린 4바퀴 자전거였죠. 그리고 제 옆을 지나면서 자전거 벨을 울리는데 옛날 시골 자전거처럼 찌르르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니 일자로 쭉 뻗은 길인데 그 아이는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나 해서 길 따라 끝까지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귀신을 발견한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서로 보이더라도 신경 안 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나 폐가, 폐교 등 어떤 특정 장소를 고의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는 귀신은 그 사실을 압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을요. 이렇게 되면 귀신은 사람에게 보여지길 원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의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신입니다. 사람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수만 명과도 홀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무당이나 퇴마사 같은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6번째 이야기, 문을 열지 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한창 신입생 분위기를 내며 선배들과 동기들과 매일 술을 마시고 놀던 때였죠. 그때도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 집에 늦게 들어와 학교 강의도 빼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매일 다니는 동네 길 가운데에 처음 보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집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얀색 벽에 빨간 지붕으로 된 2층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 문을 열어보려고 현관까지 가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몸이 오싹해지더니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잡이를 놓았다가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 또 다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시 드는 오싹함. 꿈이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온몸이 찌릿찌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손잡이를 떼고 까마득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집 문을 다시 한번 보고는 다시 제가 가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 30초쯤 걸었을까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강하게 노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통수가 오싹해지는, 목덜미를 누가 잡아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휙 하고 고개를 돌려 돌아보니 아까 제가 문을 열려고 했던 그 집 지붕에서 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양손에 사람 머리 2개를 들고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도망을 쳤는데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난 뒤에도 너무 찝찝해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런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강의를 다 듣고 집으로 와서 쉬다가 친구 한 명이 게임방 가자고 전화와서 같이 게임방에 갔습니다. 7번째 이야기, 마을버스 괴담. 한 달 전 역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9시가 되면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죠.
일요일이라 그 시간에 마을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이 시간에 버스가 붐비는데 일요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 집은 제일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면서 집 앞에 내리기까지 3정거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 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때 버스에는 저를 포함해 아저씨 2명, 아줌마 1명, 할머니 1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 바로 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꾸 저를 보며 학생, 문 막지 말고 좀 비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줄 알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다시 말씀하시며 학생 좀 비키라니까 하셨습니다. 저는 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신경질을 내며 진짜 말 되게 안 듣네. 내 말 안 들려? 좀 비키라니까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매우 창피했습니다. 아저씨, 저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 아저씨가 아니, 아가씨 말고 문 앞에 교복 입은 남학생 말이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표정은 굳었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차에 탄 사람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아저씨 바로 뒷자리에 앉은 아줌마가 교복 입은 애는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당황한 표정이 거울을 통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우리 집 전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 그 기사 아저씨는 그만두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8번째 이야기 사람이 더 무서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7월이나 8월쯤이었습니다. 지금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몇 일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농협에 무통장 입금을 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초등학교 동창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는 오호하며 반응하더군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심심하다며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오더니 며칠 전 만났던 초등학교 동창 박민수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박민수에게 제 집 위치를 알려줬다며 곧 그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방 창문 밖에서 박민수가 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창문을 열어보니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산을 쓰고 와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는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다 젖었잖아 라고 말하며 저에게 사귀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버디 아이디를 알려주며 버디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 버디에 접속하니 그가 들어와서 다시 사귀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그렇게 지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버디에서 대화를 걸어왔고 분위기가 뻘쭘해지자 제가 친구와 아는 오빠를 초대했습니다. 박민수는 저에게 정지은, 저 새끼는 누구냐? 라고 물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오빠가 꼽냐? 라고 하자 박민수가 그래 꼽다,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심한 말싸움을 하고 저와 친구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켜고 버디에 접속하니 그가 다시 저에게 욕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가 실제로 제 집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계속하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할아버지가 나와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벽에 가버렸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족의 만류로 그를 소년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인터넷 사용을 매우 조심하게 되었고 그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의 괴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학교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변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길게 이어진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불현듯 쓸쓸한 기분이 몰려왔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쪽 끝에서 보이던 불빛 하나가 우리를 끌어당겼다. 그 빛은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는 듯 깜박깜박하며 반사된 빛이었다.
친구는 저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점점 그 빛을 가까이서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빛이 나오는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그 빛에 다가서자 갑자기 그 빛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빛은 바로 한 남자였고 그는 어두운 골목에 서서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우뚝 서 있는 자신을 흔들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점점 더 기괴하고 끔찍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친구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는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돌아갔다. 그 남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야, 어디가? 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우리는 겁이 나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목소리도 점차 멀어졌고 그때서야 우리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그날의 일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져 부모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득 그 남자와의 만남이 떠올랐다. 혹시 그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다. 그 남자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난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깨어나고 말았다. 며칠 후 그 골목길 근처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자는 그 골목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사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술에 찌든 채로 방황하며 누구에게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골목길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10번째 이야기 미로 속의 남자.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방의 작은 마을에 놀러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았고 마을을 지나쳐 나가는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이 왠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던 작은 숲 속에 있는 그곳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을 피하는 이유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아갔다. 골목길을 따라 몇 분을 걸어가자 그 집이 보였다. 집은 아주 오래되어 낡았고 집의 앞마당에는 나무들이 엉켜 있었으며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우리는 두려움을 참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내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떨며 방을 돌아다녔다. 그때 나는 누군가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응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그림은 한 남자가 숲속에서 미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남자는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숲속 미로는 마치 현실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왜 이 그림 속 남자는 계속 미로 속을 헤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그림 속 남자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림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 미로에서 나가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중얼거렸다. 소름이 돋았다. 그림 속의 남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한참을 그런 상태로 서 있던 나는 미친 듯이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내가 발을 내딛자 뒤쪽에서 갑자기 문이 쇠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집에서 나갈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집에서 탈출하려는 순간 그림 속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은 이제 미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릿해지며 사라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집과 그림 속 남자의 존재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는 듯했고 그 후로도 그 집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1번째 이야기 시골길에서 만난 늙은 남자. 몇 년 전 나는 가족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외딴 마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우리는 일찍이 그 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다. 여행의 첫날
저녁 무렵에 우리는 마을 근처의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날 날씨는 흐리고 약간의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산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늙은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 남자는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고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묘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잘 오셨네요. 처음엔 이상할 것 없는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인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를 가졌다. 그 남자는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말없이 뒤를 따라왔다. 우리는 그가 왜 따라오는지 몰랐다. 약간 불편해진 마음에 나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없이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그곳은 우리가 가려던 길이었는데 그가 가리킨 길이 뭔가 이상했다. 저길 가면 길을 잃는다. 돌아가야 한다. 그 남자의 말에 우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말없이 다시 한번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는 그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돌아가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으로 가면 뭔가 잘못될 거다. 그때 나는 그가 말하는 곳을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산길에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길을 되돌아갔고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은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한 대로 그 산길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느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남자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단순히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의 만남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고 시골길에서 만난 그 늙은 남자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